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우리 중학생들 이 책이에요. 자, 무섭지만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과학 이야기. 보통 우리 학생들이 문학책은 좋아하지만, 이야기책은 좋아하지만 비문학 도서는 의식적으로 잘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과학책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골라서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학책 수업을 할 땐 선생님도 이왕이면 조금 재밌고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책을 고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다라고 평을 해줬어요.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그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 관심과 흥미를 끄나 봐요. 무서운데도 자꾸 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약간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좀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다케우치 가오루라는 일본 작가, 왜 우리 그 무서운 이야기에 일본 작가들이 쓴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포소설이나 괴기소설 같은 장르 소설이. 자, 그리고 김정환 옮김, 그 다음에 더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앞표지를 보면 친구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읽어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판권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 책이 1판 1쇄가 2014년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물론 일본 내에서는 언제 나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1판 6쇄 발행, 2019년 7월 20일에 이제 총 6쇄를 지금까지 발행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문학 과학 도서 치고는 꽤 많이 팔린 책이에요. 보통 이런 비문학 도서가 2쇄 이상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책 앞쪽에 판권을 보니까 이 다케우치 가오루 씨가 이 책을 쓴 건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앞에 머릿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릿말도 꼭 읽고, 그리고 감수자의 글, 특히 이런 과학책은 전문가가 보통 쓰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한테 사실 확인이나 이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받아요. 그걸 감수라고 하는데, 이제 감수자의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목차를 보면 모두 파트 1부터 5까지.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과학, 무서운 과학 이야기, 질병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 다음 우주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지구와 관련된 무서운 과학 이야기, 과학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 다음 뒷부분엔 못다한 무서운 과학 이야기, 그리고 뒤에 맺은 말과 참고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책을 쓰기 위해 작가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총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비문학 도서는 각 챕터별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목차를 보고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기요틴, 그 단두대죠, 단두대. 이 단두대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 공간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질식해 죽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부가 터져서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얼어서 죽는다. 그건 이 책을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비문학 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펼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먼저 읽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각 파트별로 선생님이 활동지를 줬는데,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추가적인 파트가 있는데, 각 장에서 여러분이 인상적인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고 글을 쓸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즉, 그건 책 읽는 중에 활동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뒤적뒤적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 다음에 또 책에 메모를 해도 좋지만 책에 메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을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 다음 나만의 생각을 더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일단 책을 읽기 전 활동을 몇 가지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자, 마치 책을 파는 사람처럼, 약장사처럼.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나요? 공포와 무서움을 많이 느끼나요? 물론 요거를 선생님하고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패스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닿지 않는 느낌, 공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같은 거 잘 못 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거미가 무섭다든지, 그다음 어떤 친구는 공포 영화가 정말 싫다, 귀신이 정말 싫다 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실이나 호기심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걸 이렇게 짐작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춘다면, 천천히도 아니고 갑자기 확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순간 딱 자전을 멈춘다면 그 답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물론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이 과학에 더 관심이 생기면 더 읽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과학적 사실이나 호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선생님이 나눠줬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책은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읽기 중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붙이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색깔별로 조금 다르게 하면 정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는 빨간색을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알게 된 것. 이러면 예를 들면 그건 파란색으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한번 비판하거나 동의하거나 아니면 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
라고 해서 토론해보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간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인간의 기억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라면 그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내가 비판하거나 토론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과제는 여기에 1, 2, 3, 4,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 골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까지 적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내가 왜 그걸 골랐는지 그 이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나만의 의견과 생각 또는 이거 더 알아보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이 책을 읽고 나서 요거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읽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 책을 새로 나눠줘서 새로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은 어디 가서든 읽을 수 있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한 챕터 정도 읽을 수 있고 누워서도 읽을 수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읽기 중 활동을 진행을 하려면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좋겠죠. 물론 선생님도 편하게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재미있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기요틴에 숨어있는 과학. 물론 내용을 전부 다 스포를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요틴이 단두대 프랑스 혁명 때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이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요틴이죠. 그러니까 기요틴을 개발을 한 사람은 49쪽에 보면 조제프 기요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요탱이 프랑스의 내과 의사이자 국민의회 의원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형수를 때려서 죽이거나 또는 수레바퀴에 묶어서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거열형이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요틴이 인도적인 처형법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는 한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 이 기요틴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대요. 굉장히 끔찍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요틴에서 처형이 되고 난 후에 눈을 깜빡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화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라부아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화학자가 있는데 이 화학자 역시 이 단두대 기요틴에서 처형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과학자라서 그런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기요틴에서 처형이 돼서 내 목이 떨어진 다음에 의식이 있는지 살펴봐주게.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있으면 반응을 하겠네. 말은 할 수 없을 테니 눈으로 신호를 하지. 목이 잘린 뒤에 최대한 계속 눈을 깜빡이겠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눈을 깜빡였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옛날이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형이 되고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생각만 해도 조금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건 뭐냐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 공간을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째, 우주 공간은 진공이므로 몸이 파열되어 죽는다. 두 번째, 우주 공간은 섭씨 영하 270도의 추운 곳이므로 얼어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우주 공간은 공기가 없어서 질식해 죽는다. 자,
그럼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로 나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요? 자, 몸이 파열돼 죽는다, 얼어 죽는다, 질식해 죽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은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학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 물론 그 뒤에 과학적 이론도 나름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내용 정리를 한 후에, 자, 과제는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요거 작성을 한 거를 찍어서 카톡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카톡은 어머님 카톡으로 보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과학과 관련된 이 책 재미있게 잘 읽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학교 가고 싶죠? 자, 그럼 일단 요 비문학 독해 교재를 어떤 걸 해와야 될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너무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일단 지금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비문학 독해 교재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이 해올 과제도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비문학 독해 수업은 목표가 첫 번째는 우리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중학생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읽고 지문 분석을 한 후에 문제를 풀기까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풀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중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휘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휘력. 그래서 그 단어가 지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보기 안에 문장들 속에 있는 단어들을 익히기 위해서 이 비문학 독해를 하는데, 저는 요 동아출판에서 나온 이 빠작 비문학 독해 1권, 그 다음에 2권, 그리고 요 3권을 중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예비중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즉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요 3권을 다 끝내요. 물론 다른 비문학 독해 교재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집중하기에는 이 교재가 괜찮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게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또 이게 끝나가는 2학년 친구들도 있고요. 그 팀마다 개인마다 속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럼 일단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요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요 2단계에 인문 1, 2 과제를 그때 내줬죠. 자, 그래서 인문 1, 2 여러분이 과제를 한 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인문 1 착각 속에 사는 우리. 그리고 요걸 과제로 새로 내주는 팀도 있을 거고. 자, 인문 1, 2를 한 친구는 선생님하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인문 1 가면 지문 분석과 어휘 부분, 즉 12에서 13쪽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답을 보내줄 테니까, 어머님 카톡으로 답을 보내줄 테니까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10쪽, 11쪽에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요거는 답을 알려줄게요. 자,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요거는 사회적 착각의 영향을 받아서 실험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사용, 숙녀용 팻말을 대학 강의실 출입문 양쪽에 붙였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장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남학생은 신사용으로, 여학생은 숙녀용 팻말이 붙어있는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강의실인데 이게 화장실용 팻말인데.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보면 이처럼 사회적 착각은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되고 이 고정관념이 인간의 의식체계를 형성하는 요소로 들어오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적 착각이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되고 이게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실험 결과 해석에서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출입문을 여는 행위가 고정관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앞뒤 내용이. 즉, 남녀 구분의 고정관념이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출입문을 여는 행위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 4개는 맞고 하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단락으로 거꾸로 가서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또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앞뒤 내용을 바꿔가지고 인과관계를 바꿔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2번은 이렇게 보기에 박스가 있는 문제는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학생이 부유한 것 같다. 화려한 새 옷을 입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가난한 것 같다. 인물은 낡은 옷을 입었으니까. 즉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학생의 말에 근데 이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라고 했으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글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라. 보기의 학생의 말을 판단해라 라는 거네요. 자, 그럼 답은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죠. 바로 옷차림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은 5번입니다. 어때요? 1번, 2번은 이 인문 1은 지문도 별로 어렵지 않고 문제도 1, 2번 둘 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틀렸으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휘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 13쪽은 여러분이 집에서 선생님이 보내준 답을 보고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로 갈까요? 인문이 3인 3색 3가지 사회 계약론이라는 건데요. 자, 요 사회 계약론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역사책을 읽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비문학 독해를 할 때 순서가 먼저 17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어휘와 어법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휘와 어법, 그 다음 배경 지식 읽고 그리고 다 앞으로 가서 지문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휘 어법을 하면 어휘가 눈에 보일 거예요. 단어들이. 왜 이 단어들은 다 이 지문 안에서 쓰여진 단어들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문 분석을 해요. 지문을 읽은 후에 지문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 가서 1, 2, 3번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20분 안에 끝나면 돼요. 집중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30분 질질 끌면 40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카운팅, 알람, 스톱워치를 해놓고 딱 눌러놓은 다음에 그 시간 안에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답을 다 맞추겠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문학 독해를 하는 목적이
집중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력 플러스 어휘력, 중학교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오답률을 낮추고. 또 어쨌든 중학교 과정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새로운 분야의 글이라도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3인 3색 세 가지 사회계약론, 이 글은 총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죠. 우리 비문학은 설명문 아니면 논술문이라고 했어요. 이 독해집에 실려 있는 게. 그럼 아까 착각 속에 사는 우리도 설명문이고, 이것도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왕이 하늘에서 신이 정해주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진리처럼 받아들였죠. 자, 그리고 그러던 중 왕의 권력이 사람들의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이제 그에게 권력을 맡겼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자신들의 그 권한을 떼어내어서 그 왕에게 맡겼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라고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등장 배경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학자가 루소, 홉스, 로크. 그러면 요게 이 3명의 각각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독해 지문을 할 땐 공통점도 얘기해 주지만 차이점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점에 미세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운 글에서는 차이점이 눈에 확확 드러나는데 어려운 글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점을 점점 더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또 처음 읽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자, 그럼 거기 보면 이들은 사회계약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건 공통점이죠. 이들이 펼친 사회계약론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읽어야 돼요. 그게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의 차이예요. 고등과정으로 가면 더 디테일해지겠죠.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단락, 즉 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래서 누구한테 몰빵해줘야 된다, 권력을? 강한 지도자, 군주. 일단 그 사람이 쓴 책이 리바이어던의 수많은 인간들이 이루어진 괴물 모양의 군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제 홉스는 그 군주가 왕권 신수설하고는 다른 게, 왕권 신수설은 왕은 하늘에서 신이 정해준 거라고 했다면 이 홉스는 사람들이 권력을 왕에게 몰빵해 준 거다. 즉 권력의 원천은 그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왕권 신수설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크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만 넘겨야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군주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굉장히 절대 왕정 시대에는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자, 그럼 홉스와 로크의 차이를 알겠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크는 저항권을 얘기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루소는 이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 이 사람은 오히려 자연 상태, 뭐 어떤 사회적 제도나 법이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봤어요. 그럼 요거는 또 루소가 홉스하고 달라요. 홉스는 그냥 인간을 자연 속에 내버려두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그걸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루소는 오히려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충분히 문제로 낼 수 있겠죠.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이 부분 문제로 나오겠군,
이라고 감이 잡혀요. 그럼 그 부분을 나름대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상한 문제와 실제 문제가 일치했을 때 쾌감이 꽤 큽니다. 자, 그럼 이 루소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홉스와 차이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세월이 지나가면 여기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홉스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홉스는 자연 상태로 놔두면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짐승의 상태가 되니까 사회계약을 맺고 권력을 군주한테 몰빵해 준 거라면 루소는 아니다. 오히려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좋은데 불안정해지니까 사회계약을 맺은 거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그리고 루소는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군주가? 루소는 군주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거는 또 로크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루소는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모든 시민들이 정치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꿈꿨다. 그럼 우리 직접 민주주의 역사 시간에 언제 배웠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성인 남성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을 했죠. 물론 제한적인 민주정치였지만. 자, 그럼 이제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작업을 하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홉스 하면 여러분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 리바이어던, 군주, 칼, 지팡이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 루소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주권은 국민 그 다음 직접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손이 놀면 안 됩니다. 자, 손이 놀면 안 되고 이 손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에만. 그렇다고 밑줄을 여기저기 다 쳐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와 문장에는 반드시 여러분만이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리를 하는 거야. 이 지문을 가지고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 설명문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약 정리를 해주죠. 자, 세 사람의 사회개혁론은 이처럼 저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왕의 권력은 사람들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자, 그랬죠. 그리고 당시의 왕을 절대적 권력자로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으며 오늘날 민주주의의 땡땡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을 읽을 때 핵심적인 거에 반드시 표시,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나름대로 표시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남학생들은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사실은 표시 안 해도 영리한 친구들은 잘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긴 글을 읽고 또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한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꾸 표시하는 연습.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요거 지문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이 고른 단어와 여러분이 미리 표시한 단어가 일치하면 그건 잘 고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봅시다. 자, 로빈후드 이야기가 보기에 나오죠. 한마디로 로빈후드가 뭐다? 그 권력자들의 재산을 뺏고 횡포를 응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럼 이거는 아까 홉스, 로크, 루소 중에 누구와 가장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횡포를 응징한 게 로크가 주장한 저항권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잘못된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저항권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기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보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죠. 루소와 홉스를 홉스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요거는 이제 어휘력이 필요하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요거를 우리 주춧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춧도라고 비슷한 한자어, 같은 한자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초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그 다음,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옆에 주춧돌 옆에 초석, 기반 같이 써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16, 17쪽으로 가면 지문 분석과 어휘 어법이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답을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각자 채점하고요. 자, 그럼 우리 과제를 내줄게요. 일단 우리 토요일 7시 팀 친구들은 빠자 2에 2원에 3, 4, 5 인문 3, 4, 5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책 무섭지만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과학 이야기, 이거를 읽고 이 활동지를 작성한 것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수업을 우리 만나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래도 안전 그리고 건강이 제일이죠.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보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자.